자, 안녕하셨죠? 벽강입니다. 자, 오늘 육친론 활용편 10번째 10강 시간이죠. 지난 시간에는 이제 육신 활용 중에서 이제 배우자 성에 대한 그런 해석을 기초적으로 어떻게 접근하는가, 그것과 이제 배우자 궁인 일지에 대한 해석법을 어떻게 이제 할 것인가, 이런 것을 놓고 우리가 해석을 접근을 해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그거와 이제 계속 연관해서 이 배우자 인연법의 전반적인 것 중에 이제 결혼하는 시기와 또 결혼을 또 했다면은 이제 부부가 해로가 좀 어려운 경우 뭐 이런 분들이 있겠죠. 그리고 이제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것이 또 이제 결혼하는 시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궁금해하시거든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또 기초적으로 어떻게 접근을 해서 볼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판서를 좀 더 보실까요? 자, 지금 판서에 써 있듯이 이제 우선 결혼하는 시기를 한번 살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써 있듯이 이제 아무래도 결혼은 음양의 교합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생육 번성의 환경이 크게 좌우한다, 이런 말을 써놨죠. 자, 그러니까 결국 인간이나 뭐 여러 가지 지구상에 사는 동물들이나 식물 모두 이제 어쨌든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국은 양과 음이 이제 교합을 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 하나의 부부의 관계인데, 즉 둘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이제 자손을 만들죠. 자손의 이제 생육을 번성하게 하는 자손의 요소가 발생하기 때문에 결국 이런 음양 교합이 이루어지는 환경, 그런 환경이 잘 조성돼 있다면은 결혼에 큰 문제가 없겠죠.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무래도 자연 환경에서 이런 음양 교합이 잘 교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라는 것은 이제 적절한 온도겠죠, 첫째. 그래서 이런 온도의 환경이 너무 극단적으로 춥다던가 아니면 너무 덥다던가 이런 식으로 한쪽으로 너무 치우치게 되면, 이렇게 중화를 이루지 못한 상태에서 한쪽으로 치우치면은 아무래도 생물 환경의 번성이 어렵다, 이렇게 보는 것이 일반적 견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시겠지만 사막에 가면 아무런 생명체가 잘 없죠. 그리고 너무 추운 극지방에 가도 생명체가 별로 없습니다. 아니, 물론 거기 사는 동물들도 있긴 한데, 이제 그런 특별한 경우의 동물들, 환경에 적응한 동물들을 예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덥거나 너무 추우면은 이런 환경 조성이 어려운, 생육 번성의 환경에 조성이 어려운 그런 경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사주가 그러면 어떻게 돼요? 너무 뜨겁거나 너무 추운 경우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떤 경우입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그냥 간략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주에 4달이나 5달이나 4, 5미 월에 태어나신 분이 사주 주변의 글자의 화의 글자가 더 많다, 이러면 너무 뜨거운 사주가 되겠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해자축월에 태어나신 분이 사주 주변에 수기운이 더 또 많다, 이런 식으로 포진돼 있다면 대체적으로 너무 덥거나 너무 뜨거운 사주가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한쪽으로 너무 치우쳐 있기 때문에 중화를 이루지 못한 상황에서 아무래도 음양 관계 교합이 잘 어려워지니까 이런 것들을 보고 이제 서로 이성을 만나기가 어려운 환경, 그래서 이제 결혼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환경, 자, 이렇게 흔히 말씀들을 하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해결될 때가 바로 이제 뭐예요? 생육 환경의 번성이 크게 좌우되니까 이런 게 해결될 때,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조후다, 조후의 인자가 잘 조절이 될 때, 그러니까 너무 뜨거운데 수가 좀 많이 들어왔다든가, 너무 추운데 화가 들어와 있다든가, 이런 조우의 인자, 잘 기후를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조절 인자가 믹스가 될 때 이제 결혼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면 이제 온도가 너무 춥지 않거나 이제 따뜻하게 올라가거나, 또는 너무 더운데 시원하게 내려오거나 하는 이러한 조우 인자의 글자들이 이제 들어오게 되면은 그런 이제 시기에는 결혼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이제 그럴 때 이제 연애도 이루어지거나 결혼이 이루어지거나 하는 것이죠.
자, 그것이 이제 가장 크게 생육 번성의 환경에 좌우되는 요소 중에 조우인자로서의 조절인자의 글자. 그러니까 대부분은 이제 대운하고 플러스 그 대운에 따른 연운들이 이제 어떤 글자가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결국은 이런 조절인자가 잘 이루어지면은 이제 결혼이 되겠죠. 자, 요런 게 해결될 때 결혼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요거에 이제 바로 환경인자에 따른 조후인자로 인한 결혼 시기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결혼 시기를 우리가 보통 20대 중후반부터 요즘은 좀 결혼을 많이 늦게 하죠. 그러니까 30대에서 30대 중후반까지 쭉 대운과 대운에 오는 시기들을 이런 연운과 함께 세운이라 하죠. 그것을 살펴보면 사주가 이런 조우의 인자들이 급한 사주인 경우 그것이 충분히 대운과 대운에 딸린 10년의 구간의 세운들이 잘 어느 정도 해결해 주는 시기가 온다면 그 시기를 이제 결혼하는 시기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좋은데 만약에 사주가 너무 뜨겁고 너무 더워서 다 말라 죽을 상황인데 조우인자의 조절인자의 대운이 한 번도 오지 않는다. 계속 뜨겁기만 하고 건조하기만 한 쪽으로 가다. 그렇게 하면 안타깝지만 결혼이 어렵겠죠. 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첫 번째 결혼하는 시기의 어떠한 요소 중에서 이제 조우인자 요소고요. 자, 그 다음에 아직은 우리가 뭐 많이 설명되지는 않았으나 그 억부의 인자, 억부. 그러니까 이건 조우의 인자고요. 억부 용신이라고 부르는 용신법에 의한 억부용신을 이제 아직 공부를 하지 않았으니까 요거를 크게 뭐 설명을 많이 못 드리겠지만 이제 억부용신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제 사주가 너무 강하면 이제 이것을 좀 기운을 덜어내서 설기하는 쪽으로 간다든지 너무 약하면 이것을 다시 이렇게 생해줘서 도와주는다든지 그래서 누르거나 도와주거나 하는 이런 용법이죠.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사주 원국에서 오행이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했을 때 이것을 잘 균화시키는 그래서 이제 중화시키는 형태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해주는 글자 이것이 이제 하나의 억부의 용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런 억부의 용신이 들어오는 해나 대운에서 또 결혼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 크게는 이 두 가지 요소에 따라서 많이 좌우되고요. 자, 요런 용법들이 이제 앞으로 공부해 나가면서 억부 용신도 공부하시고 조우 용신 이거 조우 인자도 조우 용신이라고 합니다. 야, 요런 것들을 하나씩 배워 나가면서 이제 요것을 이제 이해할 때 같이 결혼은 시기를 이렇게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되겠죠. 자, 그래서 대체적으로 억부용신의 인자로 해석할 때 너무 이제 신강하거나 이렇게 그렇게 이런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신강한 사주에서 남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기운을 많이 설하는 식상운 자, 이럴 때 이제 이런 게 대체적으로 용신운으로 작용하게 되는데 또는 이제 재운, 재성운이죠. 재성운에 이제 결혼이 잘 이루어지기 쉽고요. 자, 여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체적으로 관성운이나 또는 식상운. 그러니까 이제 여자 같은 경우 신강한 사주에 이제 관성이 들어와서 적절히 제어를 극한다든지 이 기운을 잘 설해서 식상으로 기운을 빼준다든지 이런 경우가 이제 대체적으로 용신운에 해당되는 경우가 많은데 자, 이렇게 되면 중화를 이루겠죠. 자, 이럴 경우에 또 이제 이렇게 결혼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위에서 설명한 대로 이런 억부용신의 인자가 들어오는 그런 시기에 결혼을 이루어지면 본인이 마음에 드는 그런 상대와 결혼을 하기 쉽다 이런 해석을 많이 하죠. 이제 반대로 이제 기신이라고 해당되죠. 이걸 용신이라고 하면은 자, 그 반대되는 글자가 기신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목이 용신이다 그러면 금은 기신이 되겠죠. 뭐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요. 자, 기신에 해당되면 그런 대운이나 또는 연운에서 이제
사주의 경우에 따라서는 길성이 아닌, 그러니까 우리가 앞서 육신 시간에 배웠었죠. 길성이라고 하는 것은 식재관인 그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식신, 재성, 정관, 정인 이렇게. 근데 이제 우리가 살상효인이라고 그래서 뭐예요? 살상효인은 뭡니까? 살은 우리가 칠살이라고 해서 이제 편관, 상관, 효는 편인, 그 다음에 인은 양인 이렇게 되는 것인데 요런 것을 용신으로 쓸 때가 있어요. 또 사주를 용신으로 정하다 보면 그래서 이게 사길신 또 요것은 이제 사흉신인데 사흉신에 들어가는 글자가 용신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그런 식의 결혼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이제 자기 의지와는 상관없이 결혼이 강제적으로 되거나 자기 마음에 좀 들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기 쉽다 그런 해석도 하기도 합니다. 자, 이게 이제 하나의 해석하는 방식이겠죠. 자, 그러니까 좀 더 이제 요건 지우고요. 자, 정리를 한번 해보면 자, 첫 번째 결혼이 이루어지는 시기라 이렇게 보시면은 조우인자가 해결될 때 조우가 조우 용신이 이루어질 때 결혼이 된다 그랬죠? 그러면서 그런 대운에서 플러스 이제 연운까지 살펴서 이렇게 한번 봐라. 그 외에 예를 들어서 일간과 천간합이 되는데 천간합이 되는 그런 천간이 서로 간합을 이룰 때 근데 이 간합이 바로 배우자 성이 되는 경우 그 예를 들어서 뭐 일간이 이제 을목인 뭐 예를 들어서 일간이 을목인 사람이 천간합이 이루는 글자는 경금인데 서로 을경합을 하게 되면 금이 되죠. 그렇게 되면 이게 배우자성이 되잖아요. 이제 이런 여자의 경우겠죠. 자, 그렇게 되면은 이제 요런 경우에 요런 해 경련이 들어오는 해에 아무래도 결혼을 이루어지기 쉽겠죠. 이제 그리고 이제 대체적으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비견 겁재가 이렇게 많은 사주 그럼 우리가 뭐라고 배웠죠? 비군겁쟁제 되는 사주들이라고 그랬죠. 이럴 경우에는 이제 관성이 들어오면서 이것을 적절히 제어해서 극하게 되면 자 이럴 때도 결혼이 이루어지겠죠. 이게 여자의 사주이겠죠. 자 그렇게 되고요. 예를 들어서 뭐 앞에서 이제 천월귀인도 잠시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었는데 네 번째 뭐 천을귀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었죠. 각 일간별로 천을귀인 그런 천을귀인에 해당되는 그런 연운 세운에서 그것이 천을귀인에 해당되는 해의 일지 내 배우자 궁인 일지와 그 천을귀인이 합되는 그런 운 이럴 때는 굉장히 좋게 또 결혼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음 다섯 번째 본다면 대체적으로 이런 결혼이 이루어지는 시기가 대운상에서 이제 어느 정도 조우의 인자가 해결되면서 세운을 쭉 보니까 배우자 궁을 충동하는 거죠. 충동이라는 건 뭐 건드려 주는 건데요. 이게 이제 합이 되기도 하고 충이 되기도 하는 그런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도 다 이게 충동의 임자로 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것이 대체적으로 대운 구간에서 다시 다음 대운으로 넘어가는 그런 구간, 대운에서 대운의 시기가 바뀌는 그러한 연운에 이게 있다 그러면 대체적으로 이제 그런 시기에 결혼도 많이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나치게 사주가 신약한 경우, 지나치게. 그러면 이제 보통 록이라고 해서 비견이라고 하죠. 비견 또는 왕이라고 해서 겁재 요런 해가 들어오는 해에 이제 오히려 일간을 튼튼하게 해줘서 다른 육친들을 활용할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러한 해가 되면 또 결혼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한 6가지 정도로 더 많은 경우와 케이스가 있긴 한데, 이제 결혼이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요소 중에서 조용신 플러스 이제 각 육친 이 사주에 나타나는 대운과 세운의 흐름에 따른 사주의 변화를 볼 때 이렇게 등장하는 것들을 이제 기초적으로 접근해서 6가지 정도로 한번 압축을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결혼하는 시기는 이제 이거 말고도 뭐 여기 여러 가지 요소들이 또 많이 있어요. 있긴 있는데 아직까지 이제 우리가 지금 배우는 와중이 이제 강의의 진행 과정이 이제 육친의 기본에 대한 개념 배우고 육친 활용 이제 10강 정도 나왔기 때문에 이제 활용편에서 이제 기초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이니까 요 정도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뭐 이거를 다 이해하시기는 뭐 어려우니까요. 이제 공부를 해 나가시면서 많은 것들을 익히면 여기에 부가적으로 많은 것들이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이제 그것들을 한번 또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결혼하는 시기뿐만이 아니라 이제 결혼을 하셨다면은 해로하기 아무래도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죠. 요즘 특히나 이제 이혼들 많이 하시는 분들 꽤 많은데. 이렇게 해로가 어려운 경우는 또 어떤 경우가 있는가 또 한번 판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한번 지우고요. 자, 해로가 어려운 경우는 이제 좀 안타까운 경우기도 하겠지만 뭐 할 수 없겠죠. 네. 그 다음에 이 해로가 어려운 경우에는 우선은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첫 번째가 서로 간에 남녀 간에 서로 사주를 비교해서 궁합을 봤을 때 이 궁합에서 서로의 월지에 있는 글자들이 서로 충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자월에 태어난 사람과 5월에 태어난 사람이 서로 이렇게 부딪히면 충하게 되죠. 자, 이렇게 월지가 충하는 사주의 궁합을 가진 부부들은 대체적으로 해로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가장 궁합을 볼 때 배우자끼리 서로 결혼한 부부가 해로하기 어려운 경우에 가장 첫 번째로 꼽는 것이 월지가 서로 부딪히는 경우다. 이렇게 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혼은 가급적이면 권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다. 이렇게 여러분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로의 아까 얘기 나왔었죠. 용신 얘기가 잠깐 나왔었는데 이런 용신이 서로 용신을 뽑았더니 서로 뭐 한 사람은 화용신이고 한 사람은 수를 써야 되는 용신이다. 이런 경우에는 서로 부딪힘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부부싸움이 아주 잦죠. 그래서 이제 오히려 수가 화를 수국화하는 것이니까 수용신을 쓰는 사람의 배우자인 화용신을 쓰는 사람은 굉장히 힘들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대체적으로는 해로가 좀 어렵다. 그럼 그러니까 서로 필요한 용신의 글자를 반대 배우자가 갖고 있다면 그것처럼 좋은 건 없겠죠. 뭐 한 사람의 사주에서는 화용신이 필요한데 그게 상대방한테 그 화용신이 있고 또 한 사람은 뭐가 필요한데 또 상대방한테 그게 있다. 이렇게 되면 서로 필요한 것은 이제 서로 그만큼 서로 보완이 되기 때문에 이제 부부 관계가 좋을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뭐 견해에 따라서는 이걸 가지고 그 사람이 무조건 나한테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하시는 분도 가끔 봤는데요. 부부 관계에서의 어느 정도 궁합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걸 갖고 있다고 모두 다 좋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건 굉장히 우매한 거고요. 예, 어쨌든 용신법에 따른 서로 간의, 상호 상극 이런 관계에 따른 것도, 있을 수 있다. 이런 걸로 이해하시면 적절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남자 사주인 경우에 군비겁쟁제가 되는 경우, 그러니까 비겁이나 비견이나 겁재가 많아서 굉장히 재성을 심하게 극하고 있는 군비겁쟁제가 되는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이런 남자는 철을 얻더라도 힘들게 얻더라도
이별하거나 상처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죄를 항상 극하니까요. 그래서 이제 대체적으로 이런 사주의 남자한테 시집간 그 여자인 경우에는 몸이 많이 아픈 경우도 많아요. 극을 받게 되는 상황의 기운을 받으니까요. 자, 이런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런 남자한테는 처가 해로하기 좀 어렵겠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비겁이나 또는 인성이 너무 많아서 일간이 이제 너무 지나치게 신강해지는 경우죠. 아주 굉장히 너무 강해지죠. 이런데 또다시 편인운이나 또는 비겁운을 계속 만나게 되면 이렇게 해도 대체적으로 남자 사주에서는 처가 따르기 어렵고 여자도 마찬가지로 이제 남편이 따르기 좀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다섯 번째 제다신약이죠. 제다신약인 경우 제다신약이 뭐예요? 재가 많아서 그죠? 그런 몸이 신약해진 사주가 그런 경우죠. 자, 이런 경우에 남자도 결국 여자나 남자도 대체적으로는 해로하기가 어렵다. 그런 제다신약의 형태를 띠고 있는 사주에서 특히나 이제 남자 사주에서 제다신약이라고 하면 이 재가 많다는 거는 재가 과중하게 많아서 내가 신약해서 재를 내 것으로 쓸 수 없는 상황을 상정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이제 정제가 등장하게 되면 정제가 힘을 많이 얻으니까 처의 각권이라든가 처의 경제권에 눌려 살아서 뭐 셔터맨이다 이런 말도 많이 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자, 이럴 때 이제 비견이나 겁재가 대운상에서 지지에 들어오면 일간의 통문을 이루어지게 되면 이때 이제 부부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아지면서 심하면은 이제 이혼을 하게 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다는 거죠. 자, 이런 것이 이제 해로하기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일주의 간지가 서로 같은 것 이런 것도 좀 안 좋게 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걸 우리가 간여지동이라고 하는데요. 간여지동이라는 것은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일주의 기둥이 예를 들어서 뭐 갑인일주다 이렇게 갑인이 위아래가 같죠. 예, 이렇게 되면은 간여지동이라고 하죠. 위에 간과 지가 서로 같다는 거죠. 이런 간여지동이 된 사주의 경우, 특히나 이제 일주가 간여지동이 되는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이 해로가 좀 쉽지 않다 보는 견해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기억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이런 간여지동 됐다고 해서 그러면 뭐 다 헤어집니까? 이렇게 그런 건 아닌데 전반적으로 아무래도 간여지동이 된 경우에는 이제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죠. 자, 이 외에 이제 또 많은 경우가 있기는 한데 이제 우선은 한 6가지 정도로 기초 시간에 압축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설명드린 거 외에 이제 배우자에 대한 이런 해로가 어려운 경우나 뭐 사별하는 경우 그런 경우도 많이 발생하는데요. 자, 그런 것은 육친적인 어떠한 흐름만 보고 판단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통 그 억부용신 차원에서 그 육친론을 접근하고 공부하는 정도로만 그치면은 그런 거를 다 감지해내기가 쉽지는 않죠. 그래서 보통 이제 12운성이나 이런 걸 통해서 고지의 개념이라든가 뭐 형충의 계고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알아야 열리고 닫힐 때 어떠한 뭐 배우자성이 입고된다든지 하는 그런 요소들을 좀 알아야 그럴 때 이제 사별을 한다든지 또는 이혼수가 든다든지 하는 것들 그리고 이제 신살적인 요소들 있죠. 신살적인 요소들에 의한 여러 가지 부딪힘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발생하는데요. 지금은 아직까지 이제 이런 2가지 요소에 대해서는 뭐 이제 말씀드리기 좀 어려우니까요. 좀 기초적인 단계에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배우자 인연법이라고 해서 결혼하는 시기 또는 해로가 어려운 경우 이런 경우들을 기초적으로 상정을 해봐서 여러분들에게 정리를 해드렸는데 어떻게 뭐 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자, 어쨌든 이렇게 하나하나 확대 해석해 가면서 공부해 나가면서 활용을 육친의 활용을 잘 해 나가는 방법으로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어느덧 이제 본인도 이런 통변이라고 하죠. 통변의 어떤 묘를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갈 수 있겠죠. 자, 오늘은 그래서 육친론 활용편 10번째 시간 배우자 인연법에서 결혼하는 시기와 함께 부부 회로가 쉽지 않은 경우, 어려운 경우는 어떤 경우에 해당되는 것인가, 네, 이걸 한번 전달해 드렸습니다. 자,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